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의 레이디오 31회, 네, 데뷔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지난번 레이디오는, 제가 이번에 뱀파이어 기사 그 작업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스트리밍을 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2부까지 올리고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스트리밍을 만약 했으면 아마 발렌타인 특집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텐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올림픽도 끝나고, 예, 그러니까 TV에서 볼 게 없더군요. 다들 올림픽 즐겁게 보셨나요? DW 리님, 2주 만에 라이브라니 감회가 새롭군요. 네, 저도 그렇군요. 이번에 뱀파이어 기사를 하면서 재밌는 댓글 하나 받았어요. 그 이사를 가려고 한 달 전부터 뱀파이어 기사 만화책을 그 중고로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다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문의가 쇄도했다고, 그래서 결국 팔고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고책. 아, 참. 그 댓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네, 오늘 주제는 전에 미리 공지를 드린 대로 뱀파이어 기사인데, 뱀파이어 기사는 이제 히노마츠리 작가의 작품이고,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9권으로 그 연재가 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뱀파이어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껴있고, 그리고 한동안 또 로맨스물을 안 한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뱀파이어 기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뱀파이어 기사를 보고 한창 이제 뱀파이어 기사에 빠져가지고 다른 뱀파이어물로 봤다가 그 디아볼릭 러버즈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본 게 그 미도리카와 히카루 성우라고 그 환상 게임의 유기 역이었던 그 일본 성우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림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봤다가 정말 흡혈만 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먹고 그 이후로는 뱀파이어물에 손도 안 댔는데 알고 보니까 미연씨 게임 원작이었고, 제가 그거 보기 전에 애니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고 봤는데, 그 애니 뮤직비디오는 그 엘튼 존 노래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분위기 괜찮은데 하고 봤다가 제가 뱀파이어물을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 참. 여자 주인공이 그냥 피 다 빨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죠. 네. 그런 거 치면 참 뱀파이어 기사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뱀파이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키류 성우이신 그 미야노 마모루 성우님한테 빠져가지고 그 성우분의 출연작들을 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된 그런 애니였는데,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그 당시에도 파격적이었어요, 스토리가. 예. 스토리가 그래도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게 꽤 탄탄해서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1화 보자마자 제로가 이제 뱀파이어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암시를 하면서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 작품은 야한 씬이 없는데 흡혈하는 장면만 보면 후방주의를 하게 되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애니 씬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가끔
가끔가다 작붕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흡혈하는 장면에는 작붕이 없는 그런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 기사가 재밌던 이유가 참 일러스트가 예뻐서 일러스트 보는 재미가 참 쏠쏠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히노마츠리 작가님 작품을 그걸 먼저 봤어요. 그 메르앤 프린스라고 옛날 만화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르앤 프린스 그 어린 남자였다가 막 성인이 됐다 뭐 지금은 하도 예전에 봐가지고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저 커다란 눈망울 그림 보면서 아 정통 순정 그림체네 이랬는데 그 작가님 그 메르앤 프린스는 굉장히 좀 유쾌한 그런 스토리여가지고 뱀파이어 기사가 그 작가님 작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맞아요. 뱀파이어들이 뭔가 섹슈얼하죠 라고 하시네요. 김수정님 애니도 작품만 좀 덜하면 좋았을 텐데. 아 메르앤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메르앤 프린스는 애니화가 안 됐을걸요 아마. 네. 오늘은 안짝애니에서는 애니를 주로 다뤘으니까 오늘은 만화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너무 그 결말 부분이 그냥 어영부영 끝나가지고 진짜 무슨 저는 만화책처럼 유우키가 처리를 할 줄 알았어요. 유우키랑 제로가 처리를 하죠. 그 만화책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워낙에 유우키가 주리를 닮다 보니까는 리도가 유우키를 주리 대신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유우키한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로가 총 빵 쏴가지고 끝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무슨 뭐 유우키가 뭐 활약할 타이밍도 없고 그냥 워낙에 카나메가 복수를 하려는 그 암시나 이런 장면들 그런 감정선이 너무 고조됐기 때문에 카나메를 빼고 제로랑 유우키가 복수를 이루는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메랑 제로가 처리하는 걸로 끝난 것 같은데 제로가 갑자기 폭주하고 뭐 유우키가 어깨 뭐 배 가지고 폭주 맞고 막 이런 과정이 너무 조잡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은. 예. 너무 그 유우키가 이래봬도 저 갑자기 아르테미스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데 그런 걸 너무 안 보여주고 붙잡혔다가 구해지고 남자 주인공들의 도움을 받는 힘없는 히로인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보다 만화책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래봬도 만화책에서는 유우키가 좀 강단 있는 애로 나와요. 예. 그리고 유우키가 워낙에 주리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 리도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된 거였는데 그거를 애니에서는 쌍그리 무시하고 휘둘리는 것만 보여지는 뭐 이렇게 해서 주리가 죽고 주리가 죽는데 리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보면 일단은 만화책에서는 이 순혈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애니 이야기가 워낙에 이제 7권까지인가 그 원작의 반도 안 되고 끝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카나메가 가진 그런 순혈종에 대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시조인 것 때문에 뭐 시체가 이제 죽지도 않고 뭐 그런 맨날 관 속에 갇혀서 잠들다가 살다가 뭐 이런 존재로 나오고
그리고 순혈종의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애니는 순혈종이 시즈카하고 카나메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만화책에서는 순혈종이 한 2명이 더 나와요. 꽤 많이 한 3, 4명 더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도 그 후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뭐 이치조가 조종당했던 그 순혈종 여성도 마찬가지고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여러모로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죠. 뭐 완결을 거기서 냈으니까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일단은 유우키가 이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제로한테 뭐 이거는 애니메이션 엔딩이랑 비슷해요. 뭐 다시 만나면 널 죽이겠다 이러고 솔직히 유우키가 이 대사가 꽤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엔딩에서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 만화 이 장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이 존재하는 것이 살아갈 이유가 된다면 내가 계속 살아서 너한테서 달아나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로한테. 그리고 이제 결국 제로를 떠나서 카나메랑 떠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구마가 시작이 되죠. 뱀파이어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피로만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부부가 된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피를 흡혈하면서 둘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유우키는 이상하게도 카나메의 피를 마신 것만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죠. 예, 반년이 지난 후에도. 입떨군 소코라코님 밤고구마라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로한테도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고구마 시작이죠. 이제 유우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봤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유우키가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였어요.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게 갈팡질팡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유우키한테 이제 공감이 간달까요? 그리고 제로한테 가는 시점이 카나메랑 떨어져가지고 배신당한 거의 그런 수준에서 제로한테 가기 때문에 유우키를 그냥 어장관리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예. 그래서 뭐 카나메도 유우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죠. 제로한테 반 가 있다는 거를. 그래도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만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유우키가 카나메 옆에 있으면서 카나메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왔고 자기가 기억 잃은 후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쓰렸을지 뭐 그리고 오랜 세월을 시조로서 살면서 이제 시조가 뱀파이어란 존재가 인간인데 좀 그런 존재로 나와요. 가장 처음에 뱀파이어는 인간인데 좀 유별나게 돌연변이 같이 태어난 그런 짐승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의 뱀파이어들은 죽으면 뭐 보석처럼 이렇게 쫙 깨지거나 아니면 모래가 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시조 뱀파이어는 원래 원체가 인간의 그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그렇게 뭐 모래로 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장을 바치고도 카나메가 얼음에 봉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오는 노래 제목이 뭐냐고 하시네요.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요.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 속에서 혼자 이게 잠들어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완전히 이제 유우키가 카나메의 고독을 알고는 완전히 그의 동반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고구마가 시작되죠. 카나메가 시조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의 첫 기억이 이제 과거 회상에 나오면서 그 헌터용 무기를 만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 여성 시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나메가 만든 그 근본 금속이라고 해서 보면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제로가 다루는 그 블러디 로즈도 그렇고 그게 이제 대뱀파이어용 무기라고 해서 근본 금속이라는 그 금속으로 만든 그 뱀파이어 무찌르는 그런 헌터용 무기인데 그 뱀파이어를 죽이는 무기의 성분이 여기서 이제 시조 뱀파이어의 심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가마에 던져넣고 그 성분을 이용해서 아르테미스랑 블러디 로즈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성 시조의 피는 그 인간 헌터들에게 나눠주고 헌터들이 그 뱀파이어의 피를 얻어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설정들이 공개가 되죠. 보면 카이엔 같은 경우는 그 헌터 가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그 좀 뱀파이어의 힘이 세서 작중에서는 한 몇백 살 산 인물로 나오죠. 굉장히 수명이 긴 인간. 낙성대공대님, 저는 유우키가 제로보다 카나메를 더 좋아했던 것은 카나메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불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이었다면 제로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시조가 카나메의 첫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료이자 순혈종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면 뭐 그녀가 원했던 거는 순혈종의 멸종이야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 뱀파이어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리도를 죽인 후에는 근본 금속이 되겠다, 자기도 그 여성 시조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순혈종들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순혈종들을 죽이러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유우키에게 이별을 고하는, 이때부터 이제 유우키가 단독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너무 오랜 갈증으로 제로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보면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순혈종을 없애러 다닌다는 사실에 카나메가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서 뱀파이어를 없애러 다니는 거라면 카나메의 행동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카이엔하고 척을 지는 듯 했지만 결국 유우키가 도움을 청하자 같이 또다시 팀을 꾸리게 되는. 여기서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서로 솔직해지지 못하는.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면 무도의 씬인가요? 가면 쓰고 서로 익명인 척 할 때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우키가 이제 제로와 같이 팀을 구성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카나메가 단독 행동을 하면서 피를 오랫동안 흡혈하지 못했고, 제로도 마찬가지로 유우키 외에 피를 흡혈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증이 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지금은 돕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둘이 흡혈을 하게 되는. 김혜은님, 카나메는 그 여성 시조를 사랑한 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으로 봤습니다. 그 뭐 유우키가 진짜 카나메에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면 카나메에게는 그 여성 시조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옆자리를 채워준 그런
첫사랑 같은 느낌? 보면 이 작품이 그런 걸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유키에게도 카나메는 첫사랑이고, 그리고 제로가 마지막 사랑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카나메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제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카나메의 모든 계략이 밝혀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 안짝 애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터 협회장이 이제 제로의 부모를 시켜서 그 시즈카의 연인을 죽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즈카를 가둬두죠, 감옥에. 그 이후에 제로의 부모가 시즈카의 연인을 죽인 다음에 시즈카가 그 원한을 풀려고 몇 년 후에 제로네 집을 찾아가서 제로를 제외한 부모를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즈카를 감옥에 갇혀있던 시즈카를 풀어준 사람이 카나메였던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제로의 부모가 죽은 계기는 카나메가 시즈카를 감옥에서 풀어줬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풀어줬느냐 했더니 그 헌터 가문에서 유명 헌터 가문인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두 명을 이용해서 순혈종을 말살시킬 그런 원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즈카가 그의 부모를 죽이도록 유도를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로와 카나메가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카나메를 쫓아다니던 두 사람은 이제 유키는 순혈종을 죽이는 거는 막으려고 하고, 카나메를 막으려고 하고, 카나메는 순혈종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제로는 그런 카나메를 방치하려고 하다가 결국 유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가 유키의 옆에 있어주려고 하는. 근데 이제 유키가 단호히 거절을 하죠. 나는 제로하고 살 수 없다 이러고, 제로가 자기한테 얽매여 있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이제 피를 흡혈하고 자신의 기억까지 제거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키는 완전히 카나메한테 올인을 했던 거죠. 이 작품에서는. 예. 낙성 대공대님, 참 아이러니한 게 카나메는 제로의 원수이기도 하고 계속 살 수 있게 해준 은인인 것 같기도 해요. 유키랑도 결국 이어진 건 카나메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아이러니한 작품입니다. 그러고 이제 유키는 이제 카나메를 결국 선택을 하고, 어째서 왜 나랑 살기를 포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카나메가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유키를 위한 것도 있었음을 여기서 밝혀지죠. 지금 댓글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 유키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지만 유키가 순혈종 그 뱀파이어들하고 그리고 원로원들의 그 귀족 뱀파이어 사회에서 버티기에는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혈종과 그 뱀파이어 사회를 갈무리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결국 유키 곁에서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행복하면 상관없다 이러면서, 그러고는 이제 유키가 한편으로는 제로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로가 있으면 유키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런 판단을 한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키가 그렇게 막았는데도 금봉금속의 제로로 심장을 떼어주고, 참 이 작품이 보면서 씁쓸한 이유가 순혈종들이 워낙에 너무 안 죽으니까는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DW리님, 그런 건 좀 미리미리 말해주면 안 되겠니? 김하영님, 그러면 제로랑 유키가 부부로서 맺어져서 살아가는 건 카나메가 희생하고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인가요? 부부로 맺어지는 건 아마 카나메가 죽고 한 100년 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는 이제 신장을 잃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제로하고 유키한테 너희 둘은 같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죽죠. 그리고 얼음 속에 봉인되고.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진짜 이런 순정 만화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로 앞에서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유키가. 그랬는데 뱃속에서 이제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자기가 이제 뱀파이어로서의 본능으로 깨닫고 결국 그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가게 되는. 그걸 바라보던 제로는 유키를 차마 내버려둘 수 없어서 거의 애아빠 노릇을 해주는데, 근데도 이제 유키는 계속 제로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죠. 예. 그래서 한 10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제 그나마 결국에는 이제 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보면서 제로가 마지막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유키가 카나메가 가장 처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대사들이 많았어요. 뭐 제로 나름에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부부로서 이어졌으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았으니까 뭐 불행한 건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리고 카나메도 이제 유키의 사랑은 카나메지만 카나메는 막상 함께 부부로 산 전적이 없는. 참. 보면요, 첫째 딸내미가 이제 카나메고 둘째 딸내미가 이제 제로의 딸이죠. 김연아님, 뱀파이어 기사 만화책을 보면서 눈물 났던 몇 안 되는 만화책이에요. 보면 어장관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결말을 메모리즈에서 풀어줬던 것처럼 그 외전에서 풀어줬던 것처럼 좀 중간 내용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갑자기 카나메 죽고 바로 제로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1000년 지나서 두 딸 남겨두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널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결말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메모리즈를 보면 충분히 그 시간 간격이나 유키의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좀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오랜만입니다. 늙은 데비님. 예, 오랜만입니다. 뭐 그랬던 작품인데 엔딩을 보고 끝날 게 아니고 메모리즈를 꼭 봐야 돼요. 이 작품은. 그래야지 저 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빛님, 근데 카나메 깨어난 뒤에 두 딸이랑 같이 살았다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메모리즈라고 해서 지금 5권까지 나왔는데 이제 시간순이 아니고 이게 막 랜덤으로 나와요. 막 유키랑 제로가 이제 서로 그냥 뭐 부부가 되기로 한 그런 과정하고 그리고 서브 커플들 이야기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카나메가 두 딸이랑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연재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오는 이미지가 다 메모리즈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제로가 아이를 안고 좋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이제 제로랑 유키가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유키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유키가 그 뱀파이어들의 총장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순혈종 거의 유일한 순혈종이 됐으니까요. 순혈종이 완전히 멸망은 못하고 한 몇몇 남았는데 쿨한 가문이 워낙 세고 그리고 순혈종 가문 그 순혈 공주 뭐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유키가 그 뱀파이어들의 수장 같은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로가 헌터 협회장이 되죠. 근데 헌터 협회장인데 막상 순혈종이랑 결혼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헌터 협회장이 돼가지고 그 두 집단에 대한 갈등 사이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제 좀 여러 이야기에 치이는 그런 장면들도 꽤 나옵니다. 뭐 그러고는 이제 인간으로 바치고 인간이 되도록 자기 목숨을 바치고 카나메가 깨어난 뒤에 이제 제로의 딸하고 자기 카나메의 딸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죠. 만화책 19권짜리는. 그리고 메모리즈에서는 이제 두 딸하고 이제 지지고 볶고 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카나메가 이제 저는 기억에서 이제 기억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유키가 인간 됐을 때처럼 자기의 이제 과거를 잃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깨어났는데 기억에 대해서 이제 막 궁금해하지 않는 게 더 신기했던. 저는 그랬는데 저 두 딸이 엄마가 당신의 기억을 돌려주지 않길 바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알겠다고 그러면서도 지난 1000년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니네 엄마랑 아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면서 두 사람 모두 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피를 받았구나 이러면서 딸이랑 잘 살죠. 근데 보면 제가 이번에 뱀파이어 기사 영상 올리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이 제로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 아닙니다. 딸입니다. 오른쪽이 제로의 딸인 렌이고 왼쪽이 카나메의 딸인 아이, 쿠라나이. 쿠라나이는 처음에 제로를 되게 좋아했죠. 이성적으로도. 보면 메모리즈 초반에 저 카나메의 딸이 제로를 이제 유키랑 이어주려고 그 노력하는 장면이 재밌어요. 힘내 제로 아빠 이러면서. 세상은 요지경님, 헌터협회랑 뱀파이어와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참 흥미롭긴 하죠. 짱아님, 뭔가 셋이서 막 행복한 엔딩 이런 거였다면 좋았겠지만 뭔가 심도 있는 엔딩이라서 유유유. 외전이 애니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워낙에 이게 스토리가 외전이 애니화되기에는 너무 옴니버스식이에요. 예. 유키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먹잇감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카나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먹잇감이 됐다기보다는 순혈종 멸망이 말살이 목적이었죠. 예.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순혈종의 사랑을 참 독특하게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고 근데 남겨질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예. 그래서 보면 시즈카도 그렇고 리도도 그렇고 카나메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이게 바로 순혈종 뱀파이어들의 미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DW 리님, 3명이서 꽁냥대는 엔딩이면 그게 과연 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덜덜덜. 근데 이제 이게 만화책 뱀파이어 기사 그 19권까지만 보면 좀 충격 먹을 엔딩인데 메모리즈까지 차근차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보면 유키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뱀파이어 수장이라는 입장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로의 도움이 없으면 아마 카나메의 딸이 이렇게 막 잘 크진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로가 진짜 딸내미들 너무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 어딨지?
제로가 진짜 자기 핏줄이 아닌 딸까지 열심히 잘 키우는 게 메모리즈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나메가 없는 지금 제로와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워낙 제로파 카나메파가 딱 절반으로 갈려가지고 그 두 사람을 모두 이어준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카나메 같은 경우는 부부로서의 함께 생활을 못했지만 김경민님, 뱀파이어 기사 언제쯤에 올라오나요? 영상은 2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카나메는 재혼 안 하나요? 글쎄요. 인간으로서의 자기 삶을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커플링이 달빛천사 만화책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김석양님, 저는 카나메 제로 현관 애증 밀었는데 솔직히 이게 브로맨스적인 느낌이 많이 났죠. 이게 보면 전 솔직히 제로랑 그 동생이 이치로 둘이 나올 때 둘의 느낌이 너무 형제 느낌이 아니고 좀 브로맨스 빌라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제가 브로맨스에는 비엘에는 좀 내성이 없는지라 보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보면 하도 유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카나메랑 제로 둘이 사귀면 안 되냐는 말까지 있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프린터가 클리닝이 돌아가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서브 커플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카츠키랑 루카 커플도 좋았고, 리마하고 샌리 커플.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메모리즈에서 나오는데, 메모리즈에서 이제 하나부사랑 그 유키의 친구인 그 사요리랑 이어지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요리랑 하나부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요리가 계속 마지막까지 뱀파이어가 안 되고 인간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부사가 나이 들어가는 사요리 옆에서 계속 이렇게 카나메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사요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아내를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예. 이치조 파는 사람 없나요? 금발 선배. 맞아요. 이치조도 멋지죠. 이치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치조의 할아버지가 그 원로원의 회장이었으니까 그 굉장히 상황이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친구였던 카나메와의 우정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원로원을 등지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죠. 김하영님, 잠깐 사요리랑 하나부사요? 라고 하시네요. 메모리즈 보시면 압니다. 둘이 로맨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인간과 뱀파이어의 사랑. 참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과의 사랑 뭐 이런 게 결말이 뻔히 보이면서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요소잖아요. 하나부사 보면 오랑고교 사교클럽에서 미치쿤이 큰 버전 같아서 좋았는데 그러네요.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키와 제로 그리고 카나메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 서브 커플 보면서 풀었습니다. 아카츠키랑 루카 커플도 좋았어요. 루카가 카나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카나메와 유우키의 그런 깊은 관계를 알고 딱 마음을 접죠. 그러고는 이제 아카츠키와 이제 이어지는. 네, 제가 준비한 만화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야기 나누실 거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석양님, 진짜 루카 커플 찐이야. 유유유유유. 아카츠키랑 루카가 서로 행복해하면서 깨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다는. 근데 이거를 예전에 볼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보려니까 항마력이 딸려서 제가 안 그래도 순정 만화를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제일 진하게 잘 본 그나마 뱀파이어물로서 유일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흡혈하는 장면은 지금 봐도 좀 후방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좀 묘한 기분이 든달까. 그 제로 역할의 미야노 마모루 성우님이 보면 서브남주 캐릭터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로가 서브남주는 아니지만 좀 그런 짝사랑에 애달파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유키가 카나메만 바라보는 거를 계속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미야노 마모루 성우님이 이런 캐릭터가 더 다른 거 좋아했던 게 치아야후루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카루타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에서 타이치 역할을 맡으셨는데 타이치 역할이 이제 제로 역할이랑 같은 성우분이세요. 보면서 참 타이치도 안타까운 짝사랑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짝사랑 뭐 이런 서브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아야후루 추천합니다. 제가 아직도 타이치를 밀고 있는데 보면 뭐 데스노트의 라이토 역할 뭐 이런 광기 어린 캐릭터도 좋은데 이런 순정 캐릭터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전 치아야후루보다는 에덴의 꽃 만화책을 더 좋아했습니다만 애니화가 안 돼가지고 에덴의 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오빠랑 여동생 이런 근친 러브 느낌 나는 뭐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만 그런 관계로서는 참 제일 잘 그린 순정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덴의 꽃이 그 본편도 아니고 외전에서 슬램덩크 그림을 그대로 베꼈다 표절이다 이래가지고 정발도 그렇고 아예 그냥 만화책이 더 이상 발매가 안 되잖아요. 네, 에덴의 꽃 재밌었습니다. 네. 도키오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빠진 순간 이제 오토매틱 시계 막 로망이 생기고 막 그랬었죠. 김하영님, 저의 첫 뱀파이어 소재 입문 만화책이었는데 말이죠. 오글거리긴 했지만 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제로 사랑했다. 점점점. 김석양님, 타이치도 눈물 나죠. 영원한 삼각성.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연재 중일 텐데 저는 결국 타이치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사장님 파는 사람 없나요? 카이엔도 잘생겼죠. 카이엔 같은 경우 주리를 사랑했는데 보면 주리하고 하루카 로맨스 러브스토리도 재밌어요. 보면 비 오는 날 때 자기랑 같이 가게 하려고 우산을 다 숨겨놓고 자기가 우산 들고 같이 쓰고 싶어서 등장하는 서로 남매이긴 했지만 짱아짱아짱아님, 처음에 피 안 섞인 줄 모르고 카나메랑 유우키 남매라고 나올 때 충격 먹었던. 피가 안 섞인 거라기보다는 먼 선조랑 먼 후손의 관계죠. 시조와
현대 그 후손의 관계니까. 그 정도 연식 차면 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거의. 네. 뭐 이 첫 번째 사연이 뱀파이어 기사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라서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미지가 디아볼릭 러버즈 장면이죠. 참 제가 그림체에 속은 게 참 뼈 아파요. 그런 작품인지도 모르고 미연씨인지 몰랐는데 여자 주인공이 저렇게 불쌍해 보이는 역할의 매니는 또 처음이었죠. 아연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은 처음이에요. 제 인생에서 뱀파이어 기사는 첫 애니고 첫 만화책이었어요. 애니 보고 난 후 궁금해서 연재하는 동안 카나메파로 지지하면서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네, 일단 사연이라 부르고 질문이라고 하는 읽어보겠습니다. 뱀파이어 기사를 보면 크로스 유우키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특히 쿠랑 카나메는 대사에서도 그랬듯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 이 둘이 맺어지지 못한 게 비극으로 묘사됩니다. 분명 도덕적으로는 낙제지만 이에 대해 별 비판은 없죠. 사랑하면 비윤리적일 수 있다. 사랑의 방식은 다양하다. 이는 90년대 순정 만화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클램프가 그랬고 2000년대 초반 츤데레 열풍을 일으킨 자가네 샤나에서도 명시됩니다. 2011년도에 나온 마법소녀 마도사 마기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도덕, 윤리를 배제한 사랑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작품들이 그런데 현 한국 사랑 이야기는 도덕, 윤리가 너무 강조됩니다. 지금 한국 기준으로 쿠랑 카나메 같은 남주는 못 나오고 혹시 나와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치즈 인 더 트랩의 남주인 유정이 그런데 이런 장르의 남주에 비하면 크게 뒤틀린 게 없음에도 작품 전개상 도덕적 질타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도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정 만화 사랑 이야기를 보러 왔지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향이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일수록 도덕, 법, 윤리, 규칙 등을 따질 테니 이런 만화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게 인권의식의 향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보수화되어가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정말 이런 만화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그쵸, 네. 많이 시대상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옛날 만화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 90년대에서는 흔히 사용되던 클리셰가 지금 와서는 많이 비판받고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보수화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보면 작품이란 게 그 픽션이기 때문에 더 그런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거고 그런 요소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뱀파이어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뱀파이어물 저는 개인적으로 뱀파이어 기사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뱀파이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근친이나 이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진짜 그 뭐 혈통 귀족들 혈통 유지한다고 친척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인간과 다른 뭐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정도 그나마 이게 뱀파이어라는 설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카나메랑 유키의 사랑을 지금 봐서는 또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도 파격적인 로맨스였지만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만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넷플릭스 요새 뭐 영화 나오는 것도 그렇고 카우보이 실사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PC라고 하죠. 뭐 정치적 올바름 뭐 이렇게 해서 뭐 원래 백인이었던 설정을 갖다가 뭐 흑인으로 바꾼다든지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원래 원작의 그런 캐릭터고 그런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던 거면 그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리메이크 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원작 만화책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클램프가 인기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권의식이 좋아진 건 향상된 건 좋은 일인데 점점 작품의 한도가 적어지고 있지 않나 이게 선이 있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업화가 되어가는 작품이 요즘 뭐 이세계물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클리셰고 예. 초창기에 이세계물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말이죠. 카우보이 비밥은 PC 패미로만 망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잘못된 폐기물입니다. 뭐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데뷔님이 크로스 유키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저는 이런 가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로맨스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 작품으로서 보는 편이라서 제가 뭐 대리만족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경향이 커서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키라면 어땠을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희 채널 어떻게 보면 공식 질문어예요. 사연자님. 최근 일본에서 노다메 칸타빌레 신장판이 나온다는데 작가가 트위터로 프란츠 폰 슈트레제만의 변태 개그를 거의 자르고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데비님은 이러한 수정을 찬성하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노다메 칸타빌레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솔직히 그 작품의 매력이면 정말 신장판이라는 게 예전 팬들이 카우보이 비밥의 실사판이 나올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 원작 팬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거는 그 실사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의 원작 팬이었던 것처럼 이런 신장판도 마찬가지로 예전 구판을 보시고 그런 원작 팬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거는 제 만화 팬으로서 좀 아쉬운 일이죠. 뭐 현 세대 이제 새로운 팬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이해하지만 그게 작품의 특성이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죠. 예. DW리님, 그런데 그 장면은 좀 선 넘은 장면이긴 하더군요. 교수가 제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인데 수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던가요? 제가 노담의 칸타빌레가 기억이 안 나요. 보긴 했는데 너무 센 장면이 아니면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지금 봤을 때 많이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면 삭제가 이루어지긴 해야겠죠. 예.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난 늙은 데뷔님이 뱀파이어 아닌가 생각함. 배경 디아블릭 러버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그니까 허용되지 않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그로 저는 좀 가볍게 보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걸 보지 그렇게 하나하나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진 않아요. 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예. 수정의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만화 팬으로서는 원작 팬으로서는 반대인 편입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이 새로운 팬을 작가님의 입장도 그렇고 요즘 새로운 세대들의 생각했을 때는 보기 안 좋은 장면일 수도 있다 그러면 검열을 거쳐서 너무 센 것만 좀 수정하면 되지 않나. 과한 수정은 원치 않아요. 예. 뭐 작가님이 수정하신다는데 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저한테 예민한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세요. 네. 뭐 네 번째 질문도 비슷한 이야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은 팬아트가 있습니다. 팬아트가 참 재밌어요. 제목이 데뷔님 요를레히후. 제 별명의 변천사를 그림으로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데뷔님 안녕하세요. 고3가 되어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는 통기숙이입니다. 고3이 되셨다고 하네요. 오늘 보내는 팬아트는 좀 많은데요. 바로 데뷔님의 별명 변천사입니다. 우선 그림을 순서대로 보낼 예정인데 혹시라도 뒤죽박죽 메일이 가게 된다면 뒷일은 데뷔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별명은 데뷔님 레이디오를 파일럿부터 쭉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옆에 하얀 메모는 지금까지 레이디오를 정리해두신 것을 인증하신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미뤄두었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보내게 되었네요. 우선 첫 번째 그림 설명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뷔렐라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고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신데렐라 컨셉으로 12시가 되면 사라진다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레이디오 15화 때 야근으로 인해 부정되었지만 최초의 별명이랍니다. 특히 저번에 팬아트 때 못 그려드렸던 달루님을 같이 그려봤어요. 보름달이지만 오늘 하루만 초승달이신 걸로. 잠시만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절 유혹하시면 안 될까요, 늙은 데미님?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은 데뷔 따거입니다. 주윤발인가요? 따거는 중국어로 행님이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데뷔 형님. 살짝쿵 조폭 컨셉 좀 잡아봤습니다. 옆에 행님하는 판다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오늘도 계도가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컨셉인데 대사를 다 쓰기엔 그림도 가리고 담기도 힘들어서 이마에 하트 팩트를 달아줬어요. 나름 세일러문이랑 네티 짭이죠. 허허. 가방 안엔 도구들이 들어있고 망토를 벗으면 변신한다는 컨셉입니다. 참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통기수기님은. 그리고 다음 별명이 제가 별명 이렇게 많은 걸 또 처음 알았네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데뷔 행기입니다. 이건 7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출근 의긋하게 하늘 보면서 라디오를 운전하시는 컨셉이에요. 8회 때 출장 가시면서 나왔던 별명이랍니다. 제가 지은 건 안 비밀. 나름 레이더망이나 운전대 그렸는데 잘 티가 나나 모르겠네요. 아, 이게 비행기인가요? 프링글스 같다고? 엽떡 안 매운맛님, 데비님은 제로파, 카나메파, 전 제로파였습니다, 여러분. 우주님, 유혹은 못하겠지만,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 슬라임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 껐었네요. 대리무진? 요것도 8회 때 나왔습니다. 데비님 차 타시면서 바닷소리 들렸을 때 ASMR 제대로 했답니다. 데비님이 리무진 타고 밤바다 놀러 가신 거 아니냐는 대대서 나오게 된 별명이죠. 요것도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리무진 잘 그렸네요. 에피소드가 8회였다고 앞에 번호판이 8이에요. 11월 4일이었나? 네.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늙은 데비, 요것도 8회 때 나왔어요. 8회 때 별명이 많이 나왔군요. 아, 옆에 우주님도 계세요. 예. 대스로 누군가가 데비님의 나이를 물어봤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사실 데비님 1851년생이심이라고 했죠. 네, 1851년이면 흥선대원군 집거하실 때 아닌가요? 그래서 우주님의 늙은 데비가 나오게 됐죠. 이젠 고정 별명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아무리 비대님들이 말려도 밀고 가시는 우주님. 아, 참 별명도 많네요. 그리고 다음은 데비는 사랑을 싣고입니다.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에서 따온 별명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달달한 사연이어서 비대님들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데비의 라디오는 추억을 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니 그 옆에 사랑도 같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별명은 지금 그림에도 쓰고 있는 보라돌이 쿠션 슬라임? 요건 모든 그림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렸어요. 제1의 캐릭터 애들을 이어 제2의 캐릭터 보라색 슬라임. 그리고 8번째 데비마마입니다. 데비마마는 호밀님의 사연으로부터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그 전설의 상소문의 주인공이시죠. 바로 등장시키기. 호밀님 별명 하나 감사합니다. 마마, 소인의 상소문을 읽어주시옵소서. 진지하게 사극 말투라서 오히려 더 웃기고 잼났다죠. 결국 마마가 되어버린 데비님. 나이가 밝혀진 뒤라서 조금 더 연장자로 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설명이고요. 26시간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26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다니. 컨셉 잡고 틀 그리고 선 따고 칠하니까 그 정도 걸렸네요. 아주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미뤄두었던 걸 그리니까 또 이만큼 뿌듯한 게 없네요. 저 진짜 정성 듬뿍 담았어요. 이번엔 데비님 별명 변천사지만 비대님들 별명 변천사도 있고 데비님 후기 리뷰도 있어요. 고3 끝나면 또 팬아트 가져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질문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 질문이 이제 여태까지 했던 라디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가 있으신가요? 저는 8회가 제일 재밌고 좋았습니다. 특히 채팅 보면서 라디오 듣는 게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던 화인데 라디오 채널로 넘어오면서 챗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아쉬웠던 화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드립들이 난무했었기 때문이죠. 애정하는 사연이나 감명 깊었던 사연, 라디오 중에서 애정하는 화가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데비 뿅이라고 하셨네요. 어휴, 그림을 이렇게 많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8회가 제일 아쉬웠어요, 솔직히. 그 몬스터를 제대로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때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차 안에서 진행을 하는 바람에 뭐 이미지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자유토론식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꼭 다시 몬스터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었던 사연은
전에 그 병환이 깊으신 어머님 이야기하셨던 그 사연이 생각나는데, 그때 불면증이 있으셔서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에 이제 왠지 모를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에 많은 책임감을 느꼈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사연도 다양한 게 많았지만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제가 안짝 애니를 한국어 더빙판으로 다루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애니를 이렇게 드신다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감상하기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댓글도 생각나고, 어떤 분은 제가 애니메이션 안짝 애니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거 덕분에 뭐 취업에 성공했다 이러신 분도 있었고,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 덕분에 안 팔렸던 중고책을 다 팔았다고 하신다든지 뭐 이런 영향을 받고 뭐 도움이 되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 보면 참 뿌듯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을 포함해서 참 기분 좋았던 이야기들 같아요. 네. 다음 사연은 안녕하세요. 레이디오 4화 때 사연 보냈던 직장인 팬입니다. 계속 시청 및 청취는 해왔지만 사연은 오래간만에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현 직장을 다닌 지 올해로 3년차가 돼가는데 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걸 매번 느낍니다. 일을 하면서 별거 아닌 거에 짜증이 나고 귀찮아하고, 나이에 비해 여러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인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인가 모르겠네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다들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보단 영상이랑 라디오 방송입니다. 아시죠? 데뷔 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글쎄요, 이 매너리즘 이게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번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진짜 만화를 좋아하면서도 만화가 보기 싫어지고 막 그냥 별거 아닌 거에도 짜증이 나고. 글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일을 하다가 요즘은 그럴 때 가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를 본다든지 좀 기분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해본다든지 미뤄뒀던 드라마 같은 거를 한번 봐본다든지 음악을 진하게 들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를 전환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네요. DW 리님은 술 마신다고. 김주성님, 안녕하세요. 데뷔 뽕. 주말에도 일 가야 하는데 주 7일입니다. 거기에 같은 조장과도 갈등 있고 힘드네요. 그래도 들어와서 데뷔 라디오 들어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갈등 있으면 참 힘들죠. 일하는데 힘내십시오. 강님,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해봅니다. 희주님, 전 딴 거 해봐요. 취미에 빠져보기.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정 안됨 그냥 놀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거. 길에서 만나다님, 매너리즘에는 이직. 4일 전 퇴사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하시네요. 김서윤님, 일단 씻고 밥 잘 먹고 깨끗한 책상에 앉으면 뭔가 시작해요. DW님, 제가 혼자 극장 가는 게 취미인데 이게 의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시면 혼영 함 해보시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저도 매너리즘 뭐 이런 거에 빠지면 아예 지금까지 안 봐봤던 장르의 영화나 이런 걸 봐요.
매너리즘 빠질 때는 애니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계속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래방, 코로나 때문에 전 노래방 안 가본 지 꽤 됐네요. 저도 현재 직장 2년 3개월 차인데 석 달 뒤에 퇴사하기로 확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퇴사가 답인가요? DW님, 전 모레 주술회전 극장판 혼영 예약해놨습니다. 희주님, 저 매너리즘 오면 크게 돈 한번 씁니다. 저번에 그래서 12국기 지른 거였는데 그러다가 자가격리 당했죠. 참 재밌군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꽤 길어요. 진짜 길어요. 3장인데 한번 간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묘령의 시청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도 오래된 애니메이션을 하나 신청해봅니다.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죠. 왜 자꾸 오래전 걸 요청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올드앤 구디스라고나 할까요? 명작은 오래 남는 거니까요 라고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상대적으로 신작을 접하기 쉽지만 과거의 작품들은 데비님 같은 분이 찾아봐 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인들에게 도시락 싸들고 침 튀겨가며 알리고 다닐 수도 있으나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위냐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래의 100만 유튜버, 우리의 히로인 데비님의 후광을 업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을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쓸 겁니다. 각오하시고 읽어주십사 경고를 올립니다. I'm sorry. 이번엔요,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루미코 여사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루미코 여사, 본명 타카하시 루미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누야샤의 원작자이시고 데비님도 소개해주셨던 매종일가뿐만 아니라 람마 2분의 1, 그리고 조금은 매니악적이긴 하지만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이너 시리즈를 그려냈습니다. 제가 감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레전드 작가 되시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이미 유명하다 못할 레전드이신 작가의 작품 뭘 요청까지 하느냐, 이미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데비님도 언제든 해도 될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라도, 아니 데비님이 아니어도 또 굳이 데비님이 리뷰를 안 한다 해도 누구나 다 알만한 루빙월드에 뭘 신청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루미코 여사의 방대한 세계, 그 유명한 루밍월드의 역사가 무려 40여 년이 지났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과거는 금세 잊혀지고 다시 꺼내보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누군가의 보잘것없는 향수지만 데비님의 목소리를 빌려 들어볼 수 있다면 무언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신청하는 작품은 시끌별 녀석들입니다. 예, 시끌별 녀석들. 1978년도 코믹스로 등장 무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44년, 얼추 반세기. 어제 감이 좀 멀어지는 느낌이 있죠. 실제로 오래된 작품이고 루미코 여사의 데뷔작 되시겠습니다. 네, 첫 장편 작품이었죠. 애니는 비교적 후에 나왔다 해도 결국 80년대 애니입니다. 아마도 데비님 채널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루미코 여사는 알아도 이 작품을 모르는 분들은 많을 것이고, 또는 저처럼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코믹스 권수로만 34권, 15권으로 재출판했지만 권당 400페이지, TBA 218화, 극장판 6개, 오브의 기타 등등 뭐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거 다 봤느냐? 아닙니다. 저는 단 한 권의 만화책도 한 편의 TV판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잠깐 겉핥기로 본 거 외에는 제대로는 절대로 못 봅니다. 왜냐고요? 너무 옛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독자로서 만났다면 재밌게 봤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아키라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라퓨타의 푸른 창공을 꿈꾸며 마도카를 짝사랑했던 소년이었는데, 위 작품은 화풍도 그렇고 내용도 막 정신이 없고 이제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비님한테 저거 다 보고 리뷰해주셈? 이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데비님께서 혹시라도 말입니다. 이미 시끌별 녀석들의 엄청난 팬이다. 나 데비 뿅이가 다 알고 있어. 다 읽고 다 봤다. 그래 내가 리뷰해주마 그까이 거 라면 예외입니다. 그땐 뭐 100분 안짜게니 하셔야 하려나? 에헴. 아무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 단 한 편 추천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루미코 여사의 것이니까 오늘은 한번 참아보고 봐볼게 이랬을까요? 역시 우연히가 좋은 것을 만났을 때의 울림은 오래가나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꺼내 뒤집어보는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극장판이라고 알고 있고요. 시끌별 녀석들 2 뷰티풀 드리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매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한 작품이죠. 당연히 안티도 존재합니다. 작품의 확풍은 애니화되면서 특히 극장판이 되면서 많이 정리됐고요. 개성은 다르지만 초창기 람마급은 된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화풍은 그렇고요. 애니에셀은 더 많이 노력했고 애니메이터들의 땀내나는 노가다의 흔적이 보입니다. 2021년의 시선으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 덕후들의 근성이 묻어나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 대루미코 여사의 작품에 그 유명한 오시이 마모루가 만나게 됩니다. 두둥. 오시이 마모루 그가 누구입니까? 시대의 명작 공각기동대를 역사의 반열에 올렸던 자가 아닙니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져간 비운의 감독이 되었습니다만 명장은 명장. 당시 20대 알려지지 않은 애니 감독이었던 그가 시끌별 녀석들 TV판으로 등판합니다. 무려 100편이 넘는 TV 시리즈 총괄을 맡았고 이 작품을 끝으로 시끌별 녀석들 감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경질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접도록 하고요. 아무튼 피 끓는 청춘의 천재 감독의 데뷔가 경질이라는 아픔으로 끝났지만 역작이 탄생하게 된 기나긴 여정의 산물이자 영광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예. 네, 어쨌든 오시이 마모루를 각인시키고 이만 적겠습니다. 이후는 데비님의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 좋은 영상과 방송의 주인공 미래의 100만 유튜버 데비님을 조용히 언제나 조용히 응원하는 묘룡의 애청자로부터 이만 총총. 이메일은 작년에 써놨고 여름쯤에 신청해볼까 했는데 이번에 시끌별 녀석들 리메이크 소식이 들여 부랴부랴 보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에헷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길군요. 이 작품 제가 한때 루미코 여사 작품에 완전 빠져가지고 많이 읽긴 했는데 첫 장편이죠. 시끌별 녀석들 다음이 매종일각이고 그 다음이 람마고 그 다음이 이누야샤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끌별 녀석들은 이누야샤보다 편수가 많고요. 람마보다 편수가 많습니다. 예전에 봤습니다만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라무가 참 매력있는 캐릭터죠. 뭐 차차차 거리면서 막 말끝마다 차차를 붙이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글쎄요.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람마도 못 다루고 있는데 시끌별 녀석들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10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몇 부작 시리즈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참 재밌는 사연이네요.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한 120편인가?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편부터 210 몇 화까지는 다른 감독이 하셨는데 오시이 마모루 감독님이 좀 만화책 원작을 그대로 하지 않고 이제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조금씩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미해서 했는데 그게 또 애니보다 또 독특한 효과 시너지를 발휘해서 큰 인기를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커서인지 오시이 마모루 감독님 다음에 나왔던 그 편수들은 인기가 덜해서 급하게 종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게 2022년 올해죠. 올해 리메이크가 된다고 해요. 전 진짜 이게 다시 리메이크 된다는 말 듣고 이걸 리메이크 한다고?
제가 OVA 뭐 이런 걸로 람마 뭐 악면 충면향인가? 그 시리즈에서 이제 같이 이게 몇 주년 특집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 건 봤는데 이게 리메이크 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이 작품을 진짜 뭐 큐티아니처럼 계속 리메이크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정성스러운 사연 감사드리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 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뭐 차차차 거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남자 캐릭터 뭐 그 러브 코미디의 첫 그 시초죠. 그 루미코 여사 작품 중에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애님 영상은 이제 람마 나올 시기 때 작화여가지고 람마 그림 비슷한 삘이 납니다만 제일 초창기 1화 때 시즌 때 영상을 보시면 정말 옛날 삘 나요. 예. 만화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대단하신 게 이 작가님이 이 시끌별 녀석들이랑 매종일각을 같이 연재하셨다는 거 참 어떻게 전혀 다른 풍인데 그림체도 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시끌별 녀석들보다 그 매종일각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로 그림을 캐릭터 디자인이 됐잖아요. 참 대단한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리메이크 한다는 건 과거 영광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닐까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네, 워낙에 그 레전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기 십상인 달루님, 데비님 리뷰 작품 추천받으실 때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고 쓱 넘겨버리시는 거 다 알아요. 아유, 그렇게 해도 리뷰할 땐 리뷰하지 않습니까? 예. DW리님, 원래 라무 캐릭터도 일회성 캐릭터였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 결국 진 히로인이 되었다죠. 솔직히 저 표범무늬의 표범문 아니고 저 호피무늬의 저 의상이 참 크게 영향을 발휘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는 요새 이제 엘펜리트를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검열을 하려고 하니까는 참 이 기준이 참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저 장면이 노출이 심한 장면인가 아니면 여기 가려야 되나 모자이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옅어지고 있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참 이게 애니를 다시 볼 때는 이게 작품에 감화돼가지고 그렇게 막 잔인하다든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편집을 하려고 이제 딱 펜대를 잡으니까는 참 자를 부분이 많더군요. DW리님, 모에라는 단어가 저 라무라는 캐릭터로 인해 엄청나게 퍼졌다는 게 저 작품도 성추행 장면이나 이런 건 다 자를 것 같네요. 최근에 방영하는 타이의 대모험 애니메이션도 원작의 그런 장면은 다 잘랐더군요. 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 당시 80년대 작품이어가지고 만화책은 70년대죠. 그때는 이제 그 코미디나 이런 개그 요소가 좀 19금까지는 아니지만 좀 선정적으로 나올 때가 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시대상을 방영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쨌든 엘펜리트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10년 이전 애니 위주로 다루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영상으로 다룰 일은 없더라도 그 이후 최근작 중에 재밌게 보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나 PC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애니화가 완전히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애니화 됐다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게 봤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것도 잘 봤고 새벽의 연화 이런 거 그나마 순정물이라 그러면 제가 안짜게니를 한 이후부터 안짜게니를 할 작품들을 주로 다시 보기 때문에 최신작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바나나 피쉬는 애초에 애니화된 시간 차이가 그래서 보면 바나나 피쉬 같은 경우는 설정이 원작 만화에서 월남전이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방영된 게 2018년이다 보니까는 이라크 전쟁으로 바뀌었죠. 설정이. 근데 저는 OST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OST 좀 많이 아쉬웠어요. 워낙에 이게 미국 할렘가 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서 좀 아메리칸 스타일 펑크한 스타일 좀 이런 느낌으로 OST가 나오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음악이나 이런 전체적인 게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이 완결되고 90년대나 2000년 초반쯤에 다시 그 애니화 됐었으면 좀 그 옛날 셀 느낌도 나고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들은 최신 애니메이션 중에 뭐 보신 거 있으신지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최신 작품은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이 아니에요. 전에 그 골프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버디윅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거 다 최신 작품이고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렸는데 일단 골프 소재 애니메이션이 한 2편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사이코패스를 재밌게 보셨다는 분 있고 도쿄 굴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이야 엄청 밀어주는 작품이고 후르츠 바스켓 리메이크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네요. 후르츠 바스켓의 리메이크는 작화 괴리감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안 봤는데 청의 엑소시스트 주술회전 DW님 최종병기도 개인적으로 데뷔님께서 리뷰해주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엘펜리트랑 얼마 차이도 안 나니 크크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메이드 인 어비스 제가 안 본 게 많군요. 듀라라라도 재밌어요. 체육이 지금 나오는 것도 좋아요. 체육이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졸았다 자야겠어요 늙은 데비님 좋은 꿈 꾸세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DW님 메이드 인 어비스 좀 마음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통기수기님이 아까 질문 중에서 애정하는 횟수 레이디오 회차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비밥 실사판 다룬 회차가 참 재밌더군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댓글이 재밌어가지고. 사륙의 천사 급 추천합니다. 이름만 들어봐서는 엄청 고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사이코패스 딱 1화만 봐보세요. Hey, try. 알겠습니다. 제가 최신 애니메이션은 볼 틈이 없어요. 예, 애니메이션 요즘 거 보기도 안짜겐이 다룰 거 보기도 바빠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스트리밍을 켰는데,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작품들을 모두 반영하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제가 워낙에 몸이 하나다 보니까 빨리 업로드가 어려운 상태지만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 열심히 의견 반영하고 초심 잃지 않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스트리밍 때는 이제 3월달이 되겠네요. 네, 빨리 겨우 날씨가 한파가 풀리고, 예, 봄이 돼서 따뜻하게 옷 좀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토요일 밤을 저와 함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일요일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네, 코로나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데뷔 뿅. 이건 진짜 안 익숙해지는군요. 방송 종료는 10초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